또한 지금 타이밍에 구매하신다 라고 하실 때 꽤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했을 당시 가격과 비교하니까 최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충격을 받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여러 번의 영상을 걸쳐서 지금 이 알파7 마크4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 두 번째는 사진, 세 번째는 전체적인 메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링크 한번 보고 오신다면 오늘 영상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알파7 마크4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메뉴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메뉴들,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메뉴들을 좀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능들을 아신다면은 알파7 마크4를 사용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릴 기능은 인터벌 촬영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 모드 상태에서 메뉴에 들어가신 후에 촬영,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인터벌 촬영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인터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벌 촬영은 타임랩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촬영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벌 촬영을 켬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촬영 시작 시간은 셔터 버튼을 누른 후에 몇 초 뒤 촬영이 진행될 거냐인데 5초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셔터를 누른 순간 미세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동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면 5초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촬영 간격은 사진이 몇 초 간격으로 찍힐 거냐 이걸 설정해 주는 건데 길면 길수록 그 텀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차들의 움직임, 이런 좀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다 하실 때는 긴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이 조금 더 잘 표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해가 지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자연의 풍경을 좀 오랫동안 촬영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늘려도 괜찮습니다. 예시로 제가 1초라고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촬영 횟수는 말 그대로 몇 장을 찍을 거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프레임의 영상을 만들 거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프레임의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라고 하셨을 경우 360장을 찍게 되면은 30프레임당 1초, 즉 12초 분량의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요. 60프레임으로 촬영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은 60프레임당 1초, 즉 6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프레임의 영상을 몇 초 동안 만들 거냐라는 것을 계산하신 다음에 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추적 감도는 말 그대로 이 추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냐인데 빠른 피사체를 하실 경우에는 이 추적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대부분의 타임랩스들은 한 곳에 고정을 한 뒤에 전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중이나 저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에 더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인터벌 시 셔터 유형은 전자 셔터와 기계 셔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촬영 간격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 모드가 아닌 다른 자동이 들어간 모드를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거를 더 우선시 여길 거냐가 되겠습니다.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5초 뒤에 촬영이 하나, 자 1초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이 진행된 걸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음 모드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음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소리도 없이 촬영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작할 때는 셔터 버튼 누르시고 촬영을 마치고 싶을
싶다 하실 경우에도 역시 셔터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음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촬영에 넘어가신 후에 셔터 무음, 그 다음에 무음 모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무음 모드를 활성화할 수도 비활성화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 어떤 것들을 무음 모드로 할 거냐, 이렇게 또 세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 있는 기능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무음 모드를 켜고 끄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무음 모드가 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초점이 잡히는 소리도 들어가게 되고, 사진 찍힐 때도 이렇게 찰칵 소리가 잡히게 됩니다. 동영상을 녹화할 때도 이런 삑 소리가 나게 되는데, 마칠 때도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고요. 이제 무음 모드를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동영상 촬영 종료할 때도 어떤 소리도 안 나고, 사진 촬영할 때도, 초점 맞출 때도, 촬영할 때도 어떤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촬영하실 경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지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생기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 필요하실 경우에만 무음 모드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브 뷰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촬영에서 조금 내려가시면은 촬영 화면 표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브 뷰 표시 설정이라고 있는데, 자, 라이브 뷰 표시 설정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죠. 라이브 뷰는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켜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효과들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걸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끔으로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변화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켬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디레인지 최적화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파7C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기능인데, 먼저 노출 색상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6번 색상 색조, 거기서 디레인지 최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레인지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끈하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디레인지 최적화는 너무 밝은 부분은 살짝 죽여주고 어두운 부분은 살려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콘트라스트가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레벨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커질수록 그런 명암부의 디테일들이 조금 더 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촬영하시면 되겠는데, 레벨 5로 촬영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오프로 촬영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레벨 5, 레벨 5. 자,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보정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픽처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은, 자, 노출 색상의 색상 색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픽처 프로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 각각의 픽처 프로파일마다 세부 설정들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좀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세부 항목 중에서 Slog3, Slog2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Slog3는 이제 PP9, 픽처 프로파일 9에 Slog3가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세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Slog2 같은 경우는 픽처 프로파일 7에 있습니다. 그래서 7과 9을 가장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네2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설정들이 다른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것들이라면은 여기서 조작을 변경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브라 패턴 표시가 되겠습니다. 제브라 패턴 표시는 노출 색상 파트의 7번 제브라 패턴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브라 패턴을 켬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브라 패턴 표시는 과노출된 부분을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브라 패턴 레벨에 들어가셔서 그 레벨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낮은 숫자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높은 숫자일수록 둔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설정을 하셔서 기준점을 해서 어떤 정도의 범위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하실 경우 70이란 기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65에서 75 사이의 값들을 잡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브라 패턴 표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특히 이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 LCD 모니터에서 노출을 확인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브라 패턴 표시를 해준다면은 외부 촬영할 때에도 어딘 부분이 과노출 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초점 맵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초점 맵은 먼저 동영상 모드로 들어가신 후에 초점 파트에서 초점 어시스트, 그 다음에 초점 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끄고 켜고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됐는데, 자, 초점 맵이 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초점 맵을 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초점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 먼저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이렇게 완전하게 투명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 부분은 더 뒤에 있고 빨간색 부분은 앞에 있다. 즉 초점 거리가 빨간색 부분이 가깝고 파란색 부분이 멀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부 조정하실 때 초점을 다시 맞춰줄 경우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피킹 표시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피킹 표시는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빨간 반점으로 표시를 해서 초점이 맞춰진 거를 알려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피킹 표시는 똑같이 초점에 들어가신 후에 여기 5번에 피킹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부 설정도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 자, 먼저 피킹 표시를 켬으로 해주신 후에 색상을 정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빨간색 계열이 좀 잘 튀어서 빨간색으로 설정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피킹 레벨은 이 초점을 맞추는 그 민감성에 대해서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고로 맞추면은 조금만 날아간 부분들도 얘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맞춰줬다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보다는 중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피규어의 끝머리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묘하게 티가 잘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이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알파7 마크4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원래는 알파7C에서는 이 피킹 표시가 매뉴얼 포커스일 때만 반응을 하게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7 마크4는 초점이 오토이든 매뉴얼 포커스이든 똑같이 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점 맵과 피킹 표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초점 맞추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연결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연결은 설정 메뉴 안에서 네트워크에 들어가신 후에 스마트폰 연결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원격 촬영과 사진 전송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등록을 해야겠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핸드폰도 되겠지만 패드류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지 엣지 모바일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미지 엣지 모바일 앱을 전 설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7 마크4를 한 번 이상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스마트폰 등록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는데, 블루투스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와이파이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실 경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블루투스 기능이 켜지면서 이렇게 어떤 장치와 연결이 됐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원되는 기능은 보기와 가져오기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에서는 보기와 가져오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원격 촬영도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실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블루투스로 연결하시기보다는 와이파이로 연결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등록에 가신 후에 스마트폰 등록란에서,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휴지통 버튼 누르면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이라는 파트가 되게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자, 여기서 세부 정보들이 뜨면서 어떤 와이파이 연결하면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에 들어가신 후에 똑같이 여기 나온 네임과 연결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연결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 카메라 전원 등록 메뉴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을 통해 카메라에 이미 연결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경우에는 보기 및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사진은 웬만하면 다 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용량이 커지면은 제대로 된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원격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 촬영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꽤나 생생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셔터 스피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ISO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고, 조리개 값도 역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출 상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 초점,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DRO, 그 다음에 측광까지 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더 세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형식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면비, 그 다음에 셔터 방식, 동영상도, 그 다음에 라이브 뷰 표시도, 정말 여러 가지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픽처 프로파일도 카메라 내에서 설정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서 꽤나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잘만 활용하신다면 이 필드 모니터가 필요 없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필드 모니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급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패드에 터치를 하실 경우 이런 식으로도 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 시 터치 설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정란에 넘어가신 후 터치 설정에 넘어가셔서 터치 조작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터치를 하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터치 조작을 좀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특히 촬영 시 터치 설정을 어떤 걸로 하실지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터치 초점은 이제 터치를 눌렀을 경우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기능이 되겠고요. 터치 추적은 터치한 부분에 추적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됩니다. 초점 모드 중에서 추적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터치 추적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추적 모드에 넘어가지 않으셔도 터치 하나만으로도 이 추적 모드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초점 모드를 맞춰 놓은 게 보시다시피 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터치를 한번 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추적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적 초점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추적 취소를 하고 싶으면 가운데 버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눌러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적을 취소합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추적 모드를 굳이 넘어가거나 이러시지 않으셔도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용한 기능이기보다는 꼭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 전원금 온도가 되겠는데요. 설정란에서 내려가시다 보면은 전원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전원금 온도를 여러분들 설정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알파7 마크4를 막 초기에 구입하셨다면은 동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촬영했음에도 온도가 높아져서 촬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라는 경고가 뜨면서 종료가 되는 경우를 꼭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설정을 꼭 바꿔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 조건으로는 꼭 반드시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전 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 1.01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신 후에 설정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다 하셨을 경우에 전원 설정에서 자동 전원금 온도를 반드시 고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만큼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정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 다이얼 키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텐데요. 설정란에서 사용자 정의 설정, 다이얼 정의 설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넘어가시면은 동영상 모드일 때, 사진 모드일 때 여러분들이 키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되는데 들어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버튼에 어떤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입력 중 AL 요 파트는 바꾸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번 AF폰도 역시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키 1번이 될 텐데 여기는 저는 화이트 밸런스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4번이 커스터마이징 3 버튼이 될 텐데 요거는 무음 모든 전환.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4 버튼이 이제 휴지통 버튼이 될 텐데 여기는 픽처 프로파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면은 자, 여기 있는 다이얼 쪽에서 초점 표준,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디레인 최적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커스터마이징을 다 맞춰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이얼도 여러분들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다이얼에서 어떤 것들을 조작할지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많은 기능들을 담아 두시기보다는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한 기능들, 또 순간적인 상황에서 꼭 변동해야 되는 기능들 위주로 커스텀 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싶은데 어디에 담아야 되냐라고 하셨을 경우에 FM 메뉴 설정이라는 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인 설정들보다는 빈도수가 떨어지지만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여기에 담아두게 되신다면은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 편하신 기능들 위주로 여러분들에 맞게끔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파7 마크4를 사용하실 때 아시면은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일일이 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나 많아져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기능들 중에서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뷰 표시라든지 아니면 자동 전원금 온도,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설정 등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 알파7 마크4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지 불편함이 없게 촬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자동 전원금 온도는 정말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하실 때 어떤 에러도 없이 촬영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시리즈에서도 보여주었던 뭐 피킹 표시라든지 터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뭐 계속 보여줬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알파7 마크4에서 새롭게 추가된 초점 맵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피킹 표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때 더욱더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린 기능들 중에서 이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기능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파7C를 촬영하고 있는데 알파7C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엣지 모바일 앱에서 지원되는 게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알파7 마크4보다 이전에 나온 작품인 만큼 뭐 동기화 속도라든지 지금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이 뭐 조금 딜레이가 있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지만 알파7 마크4는 그런 점들이 정말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뭐 동기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딜레이가 정말 많이 잡혀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촬영한 사진들은 웬만하면 이 이미지 엣지 모바일에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은 가능하지만 동영상 크기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뭐 전송이라든지 확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모니터용으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스마트폰 연결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7 마크4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좋은 카메라임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알파7 마크4 카메라는 무턱대고 구매하시면은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성능 자체가 정말 뛰어나고 화질도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편리하게 또 퀄리티도 정말 좋게 촬영하실 수 있게 되겠지만 카메라의 조작에 미숙하시거나 지식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이 알파7 마크4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촬영하시고 편집하실 때에도 꽤나 애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알파7C가 확실하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문자 한해서는 풀프레임 카메라는 알파7C가 확실하게 좋다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 카메라에 대한 지식도 많고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알파7 마크4는 충분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타이밍에 구매하신다 라고 하실 때 꽤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가 가격보다 20만원 이상 비싸게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돼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경우 정가보다도 싸게 판매하는 곳도 종종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했을 당시 가격과 비교하니까 최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충격을 받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7 마크4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라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요. 여러분들이 알파7 마크4를 구매하시는데 또 사용하시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알파7 마크4 시리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